이어서 교육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도 의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외제적, 내재적 두 개로 구분됩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물어봤어요. 은근히 확인하기가 좋아요. 교육 목적에서 뭐 개념, 위계, 유형 나오긴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55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교육의 목적의 유형, 종류입니다. 내재적 혹은 본질적 목적과 외재적, 수단적, 도구적 목적입니다. 내재, 외재라고 말을 지금 쓰는 걸 보게 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죠. 그중에서 내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 안에 목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외재적 목적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자, 내재적 목적 보겠습니다. 교육이, 이건 암기하세요.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교육의 개념이나 활동 속에 붙박혀 있는 목적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피터스 개념 볼 때 나왔던 그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나 내재적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는 피터스를 빼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꼭 피터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도 피터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재적 목적의 대표 사례를 보자. 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밑에 얘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아래 보시면 합리성의 발달, 지식의 형식 추구, 자율성 신장.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이성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리성이 발달한다, 지식의 형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 모든 인간들이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교육을 받기만 하면 어떤 교육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 써먹는 거, 써먹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로 너무나 가치로운 행위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발달하는 게 뭐 꼭 어디 써야만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로 가치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재적 가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스가 그런 이야기,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도 보시면 교육활동에 있어서 내려온 오랫동안의 공적 전통, 문화유산이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는 것과 관련됐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의 과정,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실용적인 방법, 실용적인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잘 없고 아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고전 교과, 전통적인 교과들이 주로 내재적 가치를 개발하는 교과들이다. 우리가 흔히 도대체 이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까? 이 책을 읽는 게 내 삶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 앞에서 뭐 플라톤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되게 옛날에 쓰여진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재미라도 있지, 그죠? 그런 거 막 되게 옛날 책들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재적 가치, 즉 내 마음을 개발하게 해주는 교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도 보시면 교사의 역할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을 그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가르치는 거. 내용 자체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보시면 자유교육 이야기가 나와요. 리버럴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그 루소가 강조한 자유교육이라서 프리 에듀케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버럴과 프리의 개념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지금 내재적 목적 이야기를 할 때는 리버럴 에듀케이션, 인문 교양 교육들이 대부분 다 내재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쌤들 대학교 때 교양 수업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나라 학교들의 교양 수업을 보게 되면 말은 교양이긴 한데 좀 실제적인 것들도 많아요. 실질적인 기술들. 근데 그런 거 말고 생각해보면 뭐 문학이라든지 철학, 예술, 서양 미술사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죠? 보통 학점 잘 주니까. 다 소문 들어보면 뭐 서양 미술사 이런 거 대부분 다 한 번씩 듣는데 서양 미술사라든지 그런 교과들 듣는 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사는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활동들입니다. 교육학은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교육학은 외재적 혹은 내재적 어떤 쪽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내재적이라고요? 내재적 목적으로 앉아 계시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쌤들 시험 안 치신 쌤 있으세요? 취미로 공부한다. 나 교육학 공부가 내 취미다. 그러면 내재적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100% 외재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재적은 좋은 거고 외재적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꼭 외재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수단이고 도구. 날 수단으로 보지 마. 내가 무슨 나의 도구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되게 도구라고 하는 말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두 번째 외재적 목적 보겠습니다. 교육이 다른 활동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육의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활동 자체를 통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라 그 활동 자체에 대해서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배워서 그걸 현실 생활에 써먹기 때문에 바깥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교육은 수단 목적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위한 필요 때문에 행해지게 된다. 다른데 써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외재적 목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쌤들 써먹지도 않을 걸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의외로 쌤들이 하는 그 취미 활동들 있죠. 취미 활동들 같은 경우에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잘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재밌으니까. 그 활동 자체에서 내가 얻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재적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혹은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은 다 외재적 목적.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 목표라든지 교육 과정의 목표를 정할 때도 보면 지금 공부개정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과정의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 이게 목표인 거예요. 외재적 목표예요. 그래서 뭐 어떤 특성들, 인간적 특성들을 더 개발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 뭐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친구들끼리 좀 더 친해지고 폭력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외재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외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 필요에 따라서 다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게 되는 거죠. 여기 좀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해봤던 그런 거죠. 국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 다 되는 거죠. 국가의 발전, 뭐 그 도덕의 회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외부에 정해져 있으면 외재적 가치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가장 헷갈리시는 말이 뭐냐면 밑에 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비교해 놓은 거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다 납득이 돼요. 근데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내재적 목적을 보시면 교육의 목적, 교육과 목적이 개념적, 논리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외재적 목적을 보시면 교육과 목적이 경험적, 사실적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먼저 내재적 목적을 보시게 되면 교육과 목적, 즉 교육과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 있죠. 그 결과물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관계 내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는 교육을 받기만 하면 형성되는 거였죠. 마음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교육을 하기만 하면 100% 논리적으로 마음의 개발이라고 하는 걸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논리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경험적, 사실적으로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전에 해주더라. 그건 말이 되지만 반드시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해줘야 할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적으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데 필요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기지약, 위인지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저희가 성리학 공부할 때 이황과 이이 공부하시게 되면 위기지약, 위인지약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기지약 할 때 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위인지약 할 때 이는 사람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지약은 나 자신을 위한 공부, 그 다음에 위인지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공부라는 건 성리학의 본래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나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예요. 이걸 전통적으로 성리학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세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벼슬길에 나서서 부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나의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인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결과가 있는데 이걸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내가 벼슬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어떤 행정적인 그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을 써먹으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위인지학이에요. 그래서 배운 지식을 남을 위해서 쓰겠다. 도구로서 쓰는 거죠. 그래서 위인지학, 위기지학이 구분돼요. 그래서 위인지학, 위기지학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중요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아직 그죠? 선생님들이 세뇌가 덜 되셔서 생각하시면 뭐가 더 중요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는 위기지학에 토대를 하지 않은 위인지학은 없어요. 위기지학을 어느 정도 다 이룬 사람들이 위인지학에 나서는 거지 그거 없이 바로 위인지학으로 나간다고는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토대가 돼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둘 다 가치롭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거 관련해서 문제 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위인지학을 설명하거나 외재적 목적을 설명할 때 되게 나쁘게 써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막 교육, 뭐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이 잘못된 이유 이런 식으로 막 쓰게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공부 열심히 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그것에만 치중하다가 그 내재적 가치라든지 나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을 소홀하게 되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걸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좀 구분하셔서 혹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그쪽으로 쓰지 않으시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재, 외재 쓰실 수 있겠죠. 아주 단골로 많이 물어보는 그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의 설정 기준과 원리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건 교육의 목적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과 평가, 그다음에 설계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확실히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나타나 있는 교육 조항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6개의 그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 보시면 누구나 다 능력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등관에 입각해서 보자면 허용적 평등의 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옛날에는 이거 다 암기했어야 됐어요. 암기해서 이게 정오를 묻는 문제로 행정 파트에서 정말 자주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틀리게 써진 걸 골라라. 그래놓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중등, 중학교 3년간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놓고 그게 틀린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법률이 지금 정하고 있는 게 중학교 3학년까지잖아요.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틀렸다.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많이 외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없어요. 되게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기억해서 모든 걸 써야 하죠. 찍을 수가 없다는 게 찍어서 맞힐 수가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쌤들 왜 레포트 되게 쓰기 싫을 때 차라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시험을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레포트는 쓰지 않으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이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끝나긴 합니다만 내가 쓰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라 되게 그건 조금 짜증나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하는 그 좀 짜증나는 부분은 확실히 줄어요. 너무 세부적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교육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의무교육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무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이제 이건 평등관에 입각해서 보자고 한다면 과정적 평등을 추구를 과정이 아니라 그 기회 허용 그다음에 잠깐만 그 두 번째 게 실질적 평등을
기회 제공에 실질적 평등을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시를 해줬는데 학교가 너무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닐 돈이 없다거나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초기 교육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초반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의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무상 교육이 아니라서 돈을 내야 다녔어야 했대요. 시험을 볼 때도 시험지 값을 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돈 내고 시험 보잖아요. 수능도 돈 내고 보잖아요. 그거를 학교에서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를 보려면 돈을 내야 돼요. 시험지 대금을. 안 내면 그 시험을 못 보는. 그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아.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변화해서 무상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은 좋아라 하면서 막 안 내고 시험 안 봤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진짜 되게 서러웠다고 얘기 들어보면. 서럽겠죠. 내가 그냥 시험 치기 싫은 건 싫은 거지만 돈이 없어서 못 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들어가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에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평생교육 관련된 문제들이 꾸준히 객관식 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객관식 때 나왔던 게 우리가 서술형인데 뭐가 중요할까 싶긴 한데 뭐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특정 문제를 낼 때 이 문제와 관련된 영역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가 걱정스러워요. 그랬을 때 그 객관식 때 나왔던 그 기출 영역들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최소한 이거는 보고 왔겠지. 라고 하는 그 한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 영역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왔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출 영역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그래도 많이 나왔던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1항, 2항, 3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들 좀 파악해 두세요. 기회 균등, 그다음에 의무 교육, 그다음에 무상 의무 교육 같은 경우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그 이념, 교육 이념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 헌법 31조의 좀 특성이에요. 홍익인간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익인간의 이념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 정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없죠. 구체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표방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중립의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익인간 좋죠. 홍익 이타적인 인간. 그래서 홍익인간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교육 한국 교육사 공부를 하다 보면 단군 신화 이야기도 막 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마 그런 영역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객관식 때는 보긴 했었는데 저희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각급 학교 교육 목적, 그 다음에 10일 개정. 저희가 공고 10일 개정. 공고 개정이 있고 2년 후에 10일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고 개정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07년도에 7차 개정이 한 번 있었죠. 07 개정이 있었고 2년 후에 공고 개정이 나왔는데 말은 공고 개정인데 실제로는 7차 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이에요. 완전히. 근데 10일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고 개정에 있었던 약간의 문제점들을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그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고와 10일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부할 때 공고 10일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교육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육 목표는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이것 자체를 물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유형, 이제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은 안 중요합니다. 형식적 교육은 그냥 제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이 형식적 교육으로 보시면 되고 비형식적 교육은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대부분의 교육들을 포함하게 되거든요. 개념 구분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따로 물어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 파트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형식 교육, 그렇지 않은 교육은 비형식 교육이다. 내가 뭐 친구랑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뭘 공부했다. 비형식 교육이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평생 교육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중요합니다. 계속 그죠?
편하게 보세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 넘어갔다가 드디어 저희가 좀 외울 게 있는 파트 평생교육입니다.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때 정말 자주 나왔어요. 꼭 나왔어요. 1년에 한 문제씩 거의 꼭 나왔던 영역이고 이게 물어보기도 좋은 영역이고 근데 지금 저희가 서술형이 되었어도 다른 영역이랑 묶어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일반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 정의든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정의든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하나를 찍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혹시 다음 글을 읽고 여기에 나타난 내용들에 입각을 해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좀 이론에 근거해서 쓰실 수 있게 하나 정도는 꼭 찍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일반적 정의에서 첫 번째 거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일생을 통한 교육이다. 전생애를 통해서 수직적 교육과 전생애를 통한 수직적 교육과 가정, 학교, 사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수평적 교육을 통합한 교육이다. 자, 일생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수직적, 수평적 교육의 통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열적으로 쭉 죽을 때까지 쭉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를 하는 거고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외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까지도 포섭을 하겠다. 그래서 수평적인 그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괄호에 보시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한층 더 한술 더 떴다 그러죠.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태교 하잖아요. 태교. 근데 태교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외국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되게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금기되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 나라는 잘 없대요. 그래서 평생교육 공부하시는 학자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제일 평생교육의 선진국이라고 제일 길게 잡는다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쓰신 거였나? 그다음에 이황 선생님 쓰신 거에도 보면 그런 것들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대요. 성리학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강조했대요. 그래서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임신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금기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들도 아까 뭐 이렇게 임용 끝나면 그래서 교사가 되면 모든 게 끝나겠지. 더 이상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죠? 앞으로는 그죠? 죽을 때까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죠. 교사도 주변의 교사들도 보시면 아마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사회와 이건 그냥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 및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고 인간의 삶의 질 키워드입니다. 삶의 질. 우리가 평생교육 이야기를 할 때 키워드 몇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수직 수평적 통합 그리고 삶의 질 추구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진짜 먹고 살지 못해서 죽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고 사회도 있고 계층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인간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교육을 받아라. 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교육을 통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교육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인 영역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 교육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 이꼴 교육이 되는 거고 그 하위 영역으로 학교 교육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넓은 범주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1번과 3번 체크하셔서 암기해 두세요. 섞어서 암기하시면 좋겠죠. 수직, 수평, 통합 그리고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키워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 밑에 나와 있는 랭그랑이에요. 랭그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랑그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름 읽는 거 되게 또 헷갈려지기 시작하는데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처음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의 정의해 보시면 랭그랑, 다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노상우, 김종서에서 쭉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객관식 때는 이런 걸 물어보고 했었는데 뭐 랭그랑과 다베, 포르 개념 중에 뭐 맞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확인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 정도만. 수직, 수평, 통합, 더하기, 삶의 질. 이거 키워드로 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법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평생교육에 대한 약정적 정의의 사례를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혹은 나오고 나서도 변기에서 쓰였던 개념들 중에서 평생교육과 비교를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개념이 사회교육, 계속교육, 추가교육 이런 것들이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흔히 쓰이던 용어예요. 안 중요하겠죠? 계속교육이나 추가교육은 그 개념 자체는 그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걸 의미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개념은 동그라미 4번의 순환교육.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암기해 두시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핵심 개념. 리커런트 에듀케이션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어요. 보시면 다른 계속교육이나 추가교육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의미들이 강한데 이 순환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대학에서 졸업한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일을 잠깐 중단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옵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한 게 생기면 또 쉬어서 돌아갑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 시간 그러니까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터와 학교를 왔다 갔다 순환적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순환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을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교육기관에 재입학시켜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그게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수 계속 받으시죠. 방학 때 연수 받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교원 평가제 같은 경우도 확대가 돼서 그 교사 연구년제 생겼잖아요. 1년씩 연구년을 줍니다. 우수평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근무를 하다가 한 10년 근무를 했다가 1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 좋죠. 그래서 사례집 같은 게 벌써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그 보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 대학교에 쌤들도 안식년 갔다 오면 안식년 그 끝나기 한 달 전부터 죽잖아요. 그 전까지는 즐겁게 이렇게 막 골프 치시고 지내시다가 보고서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쌤들이 쓰신 보고서 보면 되게 막 많아요.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대학에 많이 가세요. 대학원에 입학해서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상담 기술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지금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대학원은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서 저녁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원 진학 가능한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공부만 하는데 쓸 수 있어요. 사례집 읽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감. 그게 이제 개인의 삶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영화를 봤다. 콘서트에 갔다. 근데 왜냐하면 삶의 질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자기의 삶에 만족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짱이라고 월급 준다고 다. 그래서 근데 그거 교사 평가를 잘 받아야 그렇게 가는 거고요. 3등급으로 나눠서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게 그걸 주고요. 중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선택형 연수를 받으면 돼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근데 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정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수인데 되게 그죠? 짜증나겠죠?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 순환 교육의 개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시면 제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개념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 게 유네스코의 세계교육위원회 개념 많이 써요. 교육의 4가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유네스코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그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OECD 쪽에서 낸 개념, 순환교육이라는 개념이 OECD에서 제일 처음에 냈던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약간 경제 발전이라든지 인력,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개념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사회교육이라는 개념을 쓰긴 썼는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평생교육의 사례 중에서 순환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순환교육의 개념에 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 모형으로 다베, 스폴딩 쭉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거는 8, 괄호 8번 평생교육의 접근 모형. 접근 모형 보세요. 보시면 학습사회가 나와요. 학습사회가 최근에 평생교육 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문제를 낸다면 개념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네스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 4가지 기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사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학습사회를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방식이 사회 전체에 편제되어 있는 사회를 그 학습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의 기회가 다양화되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사회 건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표다. 어떤 평생교육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그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해서 평생 교육 도시 이런 거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구청이라든지 이런데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무료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들이 꽤 많죠. 뭐 요가나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을 가서 왜 그림도 배워 오시고 그러잖아요. 뭐 서예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최고 인기는 방송 댄스. 그래서 가장 유행하는 그 춤을 배워오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저희 왜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데 문화센터 있죠. 그런 데서도 혹시 가보셨어요? 잘 안 가보시죠? 아줌마들이나 가는 것 같죠. 아가씨들도 많이 가고 젊은 남자분들도 많이 가고 하긴 하던데, 보면 무슨 이벤트 전에 뭐 발렌타인이다 아니면 뭐 그 크리스마스다 이럴 때 가보면 케이크 만들기라고 해서 1회 과정 같은 거 많아요. 그래서 재료비만 내고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고, 아니면 또 방송 댄스반 해서 뭐 이런 거 저렴한 가격으로. 옛날에 저도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아기 데리고 그때 무슨 뭐 하는 거 있다고 해서 가서 봤다 보니까 예전에 인기 있었던 무슨 티아라의 뭐 그런 거 새로 춤이 나오게 되면 티아라의 무슨 반 해서 그 노래를 걸어놓고 반을 해요. 그럼 한 달 동안 그 춤만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마스터하는 거, 그런 것들 의외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저희가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게 되는 그 사회가 학습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된 것 같죠. 근데 여기 지금 가신 분들 잘 없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보세요. 근데 참 그렇죠. 어렵죠. 자, 그래서 67페이지에 보시면 허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학습사회 하면 가장 중요한 학자가 허친스입니다. 허친스는 항존주의자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피터스 공부하셨죠. 피터스랑 입장이 굉장히 유사한 항존주의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학습사회라는 용어를 썼어요. 러닝 소사이어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고, 자,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그 목적을 보면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정신적 개발, 즉 이성의 개발을 통해서 인간을 개발하는 거다. 인적 자원을 만든다. 인적 자원의 개념은 순환교육 쪽에서 얘기를 하는 개념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맨파워예요. 자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되게 만든다. 인격적인 성장을 하게 만든다. 따라서 교육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이나 한국인 혹은 바람직한 미국인을 만드는 그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 현재 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여가를 통해서 미래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유교육을 추구를 해야 된다. 학습사회는 이러한 자유교육을 아무 데서나 내가 원할 때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사회가 학습사회다. 즉 자유교양교육이 사회 곳곳에 편제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암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학습사회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개념에서 다른 이후의 학자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서예, 사군자를 배웠다. 이거 삶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의 인격을 도야하고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허친스가 얘기를 하는 개념에 딱 맞아떨어져요. 포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친스와 같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가 나와요.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는 카네기 재단에서 만들었겠죠. 카네기 기업인이잖아요. 그 돈 되게 많이 번 사람으로 유명한 카네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맨파워의 개념을 강조해요. 똑같이 학습사회인데. 그래서 보면 노동과 직업교육을 중심에 두는 학습사회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에 보시면 허친스와 달리 생활의 중심을 노동이나 여가가 아닌 노동의 중심을 두고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광의 입장에서 학습사회를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 허친스는 교양교육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둘 다.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어느 하나만 추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까 동사무소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허친스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저희 길에 보면 직업개발원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왜 용돈 받고 다니는 그 직업능력개발 과정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얘기 들어보면 무슨 과정 들어가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받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면 이제 어디에 취업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학습사회 개념을 강하게 띠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교양 인문 교양 붐이 좀 불었었잖아요. 한동안 불어가지고 각급 구청에서도 뭐 그리스 고전 읽기 과정이라든지 뭐 논어 이런 과정 같은 것도 개설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평소에 궁금해도 대학교에서 왜 교양 수업이 아니고서는 그런 거 접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편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회다. 자, 허친스 꼭 암기하시고요.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학습사회를 이야기를 할 때 직업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습사회 개념을 강조를 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드워즈가 얘기를 하는 학습사회의 진화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아직 첫 시간이라 쌤들이 그죠? 제가 재밌어요. 그러면 진짜 재밌나? 이렇게 보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뭐 재밌다 그래도 다 똑같은 교육학이겠지 이러면서. 자,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학습사회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학습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다? 교육된 사회예요. 교육된 사회는 국가가 주도를 해서 특정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거 배우세요. 이런 거 배우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청이나 그 이런 데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자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 이런 거 와서 들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배우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 학습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학습 수준이 아직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학습사회다 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된 사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더 높아져요. 높아진 상태에서 그럼 국가가 무조건 주는 걸 배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게 두 번째 단계, 학습 시장.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돈을 내고 배우는 단계가 학습사회입니다. 그 학습 시장입니다. 그랬다가 이만큼 올라왔죠, 이제. 근데 학습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준이 또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배웠더니 수준이 또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학습 수준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을 때 굳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교육을 사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완전히 3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3단계까지 올라간 나라는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할까?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학원에 간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교육 뭐 이렇게 그 이러닝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든지라고 해서 내가 듣잖아요. 근데 이 그 학습망이 이루어진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옆집 아줌마한테 제 최근에 그 그리스 로마 그 문화가 궁금한데 가르쳐 주세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주변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도구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망으로 연결이 돼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학습망입니다.
순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낮은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우다가 내가 필요로 한 걸 찾아서 배우다가 이걸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단계. 그래서 교육된 사회, 학습 시장, 학습망으로 올라갑니다. 이 학습망이라고 하는 것이 러닝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죠. 러닝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러닝 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학습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리치라고 하는 학교 교육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갈등 이론적인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도 러닝 네트워크, 학습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조금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리치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개념 자체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서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이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수준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제도가 필요 없이 사람들끼리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일리치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악이에요.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앴는데 그래도 교육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교육은 필요하니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학교 제도 말고 사람들끼리 직접 지식을 주고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주장을 하는 게 학습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학습망 개념과 일리치의 학습망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사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허친스가 주장을 하게 되는 자유인문 교양 교육이 편제된 사회, 그다음에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직업교육 강조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에드워즈가 얘기를 하는 3단계, 학습 사회의 3단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된 정책들이 다 이 학습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향하고 있고,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평생교육 전공자 교수님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습사회 쪽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들이, 그 도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광명시가 99년도에 최초로 평생학습 그 도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들이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평생학습 도시라고 해줍니다. 그다음에 시가 해도 되고요, 구가 해도 돼요. 구, 시나 구 단위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12년도 5월에 90개 정도의 학습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광명시에 가면 굉장히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겠죠. 혹시 광명시 살고 계시는 쌤 있으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생학습 도시다, 그런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는 인프라가 좀 더 잘 되어 있기는 할 겁니다. 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학습 사회 관련해서는. 그리고 순환교육론적 접근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순환교육의 개념 보시면, 비가역적 생애 주기에 충실했던 과거의 교육 체제에서 탈피해서 가역적인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 정책 모델이다 설명을 해야, 되돌릴 수 없는, 저희가 옛날에는 학교 졸업하면 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거 맞나? 세상에 이런 이런 프로 보면 막 40대 50대 돼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니 그게 뉴스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가역적 생애 주기에 따르자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 꼭 특정 시기에만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 상황과 학교 상황과의 연계를 좀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뭐 이유들도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대안교육론적 접근이라고 해서 아까 1, 2치 얘기 잠깐 해드렸었죠. 학습망 이야기하면서 에드워즈가 얘기를 했었던 학습망과 유사한데, 1, 2치가 말하는 학습망을 보면 이제 그 학교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학습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갤피는 잘 안 물어보고요. 프레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사회학 하게 되면 공부를 하긴 해요. 그다음에 그 교원 단체들 중에서 우리나라 교원 노조, 그 교원 노조 쪽에서, 정교조 쪽에서는 프레이리 관련된 저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긴 하는데, 지금 사회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 내기가 참 좋은 영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프레이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여기 비판적 문해교육, 이게 뭐냐면 의식화 교육이에요.
비판적 문해 교육이라고 써놓고 의식화 교육이라고 다른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문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학교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가정을 해요.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숨기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학교 내에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숨겨져 있는 의도나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지식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육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미묘한 이야기 되지만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가르쳤던 교육과정 내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많이 가르치는데 많이 가르치고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걸 배우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교양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게끔 만드는 게 비판적 문해교육이에요. 그래서 배우기는 배우되 내가 왜 이걸 배우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해서 판단한 후에 배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의식화 교육, 비판적 문해교육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그 사회의 그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비판을 많이 받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기에 힘들긴 힘들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기서 지금 대안교육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일리치나 프레이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갈등 이론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가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념, 학습사회, 그 다음에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 이 4가지 교육의 기둥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뭐 96년도, 99년도 요 무렵에 생겨가지고 그 자크 들로어라고 하는 요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보고서를 거기에 있는 학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냈어요. 여기 보면 21세기 아직 요게 보면 20세기에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21세기의 교육은 2000년대의 교육은 좀 이전의 교육과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말은 교육인데 그게 평생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1세기 교육의 핵심은 생활을 통한 학습이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생활을 통한 학습이다. 학교나 지식을 교육 교과서를 책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생활을 통한 학습이다. 그 실천을 위한 교육적 원리로 4가지 기둥, 교육의 4가지 기둥, 4개의 기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4가지 기둥이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4가지입니다.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4가지 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씩 그죠? 모든 것이 아닌 답도 있어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생각을 하시겠죠. 먼저 알기 위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해왔던 지식 교육에 가깝습니다. 지식 교육이에요. 교양 교육, 전문 교육,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알기 위한 학습에서 지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2, 3, 4단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 다른 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 그다음에 두 번째 행동하기 위한 학습은 조금 어렵긴 한데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직업의 영역을 경험해서 직업을 획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입니다. 근데 저희가 직업의 현장에서 옛날에는 기술만 생각했잖아요. 직업 기술. 근데 직업 기술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좀 고차원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행동하기 위한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존재하기 위한 학습.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보면 개인의 인성을 보다 잘 성장시키고 항상 보다 더 큰 자율성, 판단력,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어떤 잠재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인적인 인격의 발달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겠죠. 그리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중에서 어떤 것과 더 관련이 됩니까? 내재적 가치죠. 100% 내재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존재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먼저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만족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20세기 초중반부터 해서 물질적인 풍요, 그다음에 사회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굶어 죽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막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강조를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기 위한 학습입니다. 이건 이제 다원주의, 상호 이해. 우리나라만 해도 1996년, 4년 이때는 그렇게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불과 한 10년 정도?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05년쯤에 어떤 수업인가 뭐 강의 들을 때 그게 뭐 교수학습 이론인가 뭐 이런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대학원에서 듣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자율 주제로 문제를 어떻게 해서 그 연구를 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2005년이 아닌가 그 더 전이었나 보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해온 주제가 다문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멀티컬처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탐구를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랑 멀티컬처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한 주제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별로 크리티컬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에. 근데 지금 보세요. 그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었는데 그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특히 더 큰 문제가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이 네 가지가 기둥으로 다 존재를 하고 있어야 생활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재. 일단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암기하실 거는 개념 정의하는 거, 그다음에 학습사회 종류 몇 가지 있었죠. 허친스, 그다음에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그다음에 에드워즈 기억나시죠? 에드워즈 나왔을 때 일리치 곁다리로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 암기하시고 교육의 네 가지 기둥 각각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몇 개 없죠? 그죠? 몇 개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 하고 나서 이제 왜 필요한지 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 왜 필요할까 궁금하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뒤에 나왔으니까 그래 왜 필요할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자, 그래서 크게 볼 수가 있는 게 내적 외적 필요성이에요. 교육 내적 필요성, 교육 외적 필요성. 교육 내적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이게 수단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의 장면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보시면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한계가 있죠.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 시기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데 그거 왜? 뭐 예를 들어서 막 40대쯤 됐는데 뭔가 새로운 게 배우고 싶었을 때 그렇다고 바로 대학에 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다시 고등학교로 가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 그걸 대안적인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외적 필요성을 저희가 쉽게 쓰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쓰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외적 필요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쓰실 거예요. 뭐 급격한 지식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게 될 텐데 내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가지는 그 제도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 외적 필요성 중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대처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변화하니까. 그다음에 기술 혁신과 직업 사회의 변화, 가치관 및 생활 양식의 변화 정도만 봐두세요. 그 밑에 소외 집단, 고령화 사회, 지식의 생성과 소멸주기. 지식의 생성과 소멸주기는 위에랑 거의 같아요. 지식의 혁신이랑 같은 얘기예요. 환경 문제. 그렇지 배우면 좋긴 한데 이거는 뭐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죠. 재난 대처 요령을 학습해야 된대요. 학교에서 가르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희 재난 대처 요령 저희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위기 탈출 뭐 많이 안 보세요? 일요일 밤에 해요. 9시경에 저희 집 되게 좋아하는 프로예요. 다들 막 되게 흥분해서 막 오늘은 또 어떻게 죽을까 이러면서 뭘 하다가 죽을까 이러면서 근데 최근에 보면 프로가 되게 변질돼가지고 한 50분 방송 중에 30분 정도 계속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식의 위험성, 냉면의 위험성. 그래서 냉면을 먹다가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자르지 않고 먹어서.
김치를 먹다가 죽었다.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위험하다고. 최근에 나온 거지 오리고기 먹다가 죽은 사람 나왔어요. 오리고기 먹다가 죽었던데 왜 죽었나 했더니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서. 껍질에 지방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서 죽었다고. 또 뭐더라? 김치 냉장고가 폭발한 이유라고 해서 너무 꽉 담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외적 필요성 파트에서는 위에 3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다양하게 활용해서 쓰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 정도? 궁극적 목적을 보시면 그래서 삶의 질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삶의 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념 나오는데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걸 물어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이야기가 지금 보면 7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보긴 한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법상에 우리나라 법상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니까 보고만 넘어갈게요. 뭐 너무 심각하게 보실 건 없어요. 객관식 때는 자주 물어봤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자, 저희가 31조, 헌법 31조를 보시면 아까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을 기회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생교육은 능력에 따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높던 낮던, 방금 제가 말을 틀리게 했죠. 능력이 높든 낮든, 그죠? 더 내려가면 안 돼요. 높든 낮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억지로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런 그 어떤 편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한테는 그에 상응한 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해야 된다. 사회적 대우가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돼요. 능력이 높든 낮든 똑같이 제공이 되는데 그걸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율이에요. 근데 내가 원해서 공부를 했고 내가 원해서 공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겠죠. 해봤자 뭐.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학습 계저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교육적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째 항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의 방향이라고 해서 요거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얘기를 하면서 노을즈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평생교육 학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노을즈가 얘기를 한 안드라고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성인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저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르치게 될 학생들이 성인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성인 학습자들과 어린 학습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학습자 자체가 학교 학습자들, 어린 학습자들은 의존적이다. 스스로 뭘 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그래서 교사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안드라고지를 보시면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 학습자들이. 이게 사실 안드라고지 개념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성인 학습자들은 어린 학습자들에 비해서 자기 주도 능력이 뛰어나서 훨씬 더 그 교사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을 한다. 근데 스스로의 목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쌤들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보다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세요? 이 부분 되게 많이 비판받아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인학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르친 사람들 많잖아요.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 게 어른도 똑같아. 어른이라고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다 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노을즈가 틀렸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노을즈의 개념에서는 자기주도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자기 통제 학습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 노을즈의 개념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 학습자들이 어린 학습자들에 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학습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안드라고지의 기본 개념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으면 그죠? 성인 학습자들 다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근데 똑같잖아요. 근데 그건 좀 다르죠. 동기는 확실히 더 높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초, 중, 고 때 생각해 보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만든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막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는 차이가 나기는 건 확실히 하죠. 예, 그 다음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평생교육의 모형 해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74페이지 넘겨보시면 법적 근거라고 해서 그 나오는데 이 법적 근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앞에서 오히려 저희가 우리나라 법에 나왔었던 4가지 항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78페이지부터는 법이 쭉 나옵니다. 예전에는 평생교육법이라고 특강이라고 해서 막 이 법 가지고 몇 시간씩 같이 얘기하고 분석하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몇몇 제도들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쌤들 조금 보실 부분이 뒤에 지금 겹쳐져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거 8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법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학습,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제도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유급 혹은 무급 학습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학교 선생님들만 봐도 그죠? 무급, 유급 휴가가 다 있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가는 거 다 있고 그래서 순환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정보를 인력 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할까요? 이 왜 할까요? 교육의 질 유지 위해서예요. 지금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장소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대신에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학점도 주고 학위도 부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자체, 과정 자체가 통제되지 않으면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강사들에 대해서 그 전문 인력을 국가에서 중앙에서 관리를 해서 그 질을 높이겠다,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 인력 정보은행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계좌제가 최근에 좀 인기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건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성인기까지 확장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학습 경험들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계좌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죠? 이유가 있겠죠. 있긴 한데 약간 메타포 자체가 이런 자원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긴 했어요. 보시면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가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교육기관, 저 학교 이런 데서 따로따로 내가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한 군데에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류를 띄고 저기에서 서류를 띄고 그래서 근데 그 연계성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따로따로 띄어야 되는데 학습 계좌제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청을 해서 계좌를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보조적인 기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평생교육을 도와주게 되는 실행을 하게 되는 전문적인 인력을 뽑는 제도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쌤들 중에도 보면 현직 교사들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좀 많이 따더라고요. 따는 자격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후유를 도모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사항들도 많지만 그냥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앞에서 봤었던 사항들을 조금 제도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학습 계좌 방금 봤던 거죠. 그다음에 학습 능력 인증제는
이런 학습 계좌라든지 독학 학위제, 독학사 받는 거, 학점 은행제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일컫는 게 이거예요. 학습 능력 인증제. 그다음에 독학 학위제, 독학사 학위제라고 하기도 하는 거. 이거는 특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사, 전문 학사와 학사 학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의외로 이거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러닝이 워낙 많이 양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원, 사이버 평생교육원 이런 데 등록해서 학점당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서 들어서 몇 학점 이상을 모아가지고 학위를 받는 경우.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받으면 나중에 학위가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학위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방송통신대, 지금은 방송대, 통신 빼고 방송대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등록금이 되게 쌉니다. 거기. 선생님들 나중에도 그 학교 진학하셔서 추가로 따고 싶은 학위가 있으면 그거 따시면 좋아요. 진짜 쌉니다. 저도 그때 통계 쪽에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따로 저희가 통계 학원 이런 데 없잖아요. 통계가 배우고 싶은데 내가 그 대학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따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런 학위 과정이 있거든요. 통계 학사. 그래서 들으려고 학위를 한번 따보려고 알아봤더니 한 학기 등록금이 그때 되게 쌌는데 한 50만 원을 안 했어요. 50만 원이 뭐였죠? 한 학기가 50만 원이 아니라 10 얼마였나? 하여튼 되게 쌌어요. 그래서 하기만 하면 학위도 받고 학사 학위가 추가로 하나 더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준비할 때 뭘 하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가시게 되면 근무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들 땁니다. 취미로 봤더니 저번에 한번 기사 나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떤 의사분인데 취미로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계속 따셔서 방송대학교 학위가 뭐 중국어 학위도 있고 무슨 학위도 있고 해서 여러 수십 개를 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학점 은행제는 앞에서 봤던 거 역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학 시간 등록제, 신대학, 직업 능력 인증제 별로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약간 관심이 있었던 건 문화생 학력 인정제. 그래서 이제 문화생들 그 인간 문화재 있죠, 인간 문화재. 하고 뭐 문화재 보호법 이런 데서 도제 제도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자기 기술을 배웠다든지 춤을 배웠다든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학위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위를 부여를 하게 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 정도. 자, 이 중에서 그래서 쌤들이 기억해 두실 것은 학습 계좌제, 그다음에 전문 인력 정보 은행제 정도만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거나 알아야 할 사항들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역사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공자, 이, 코메니우스, 허친스 쭉 나오는데 이건 심각하게 보실 건 없어요.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서양 교육사의 아이돌 같은 존재예요. 지금 보면 객관식 시험 마지막 객관식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 3, 4년 정도 해마다 나왔어요. 코메니우스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학자는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육 임용 시험계에선 코메니우스만큼 인기 있는 서양 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되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그래서 주로 테네 학교 그다음에 테네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체 교육 과정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이야기를 할 때 코메니우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코메니우스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태어나고 나서 현실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테네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태어나서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뭘 위해서? 천국 생활을 위해서. 죽고 나서 천국 생활을 위해서 또 평생 공부를.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던 방식 자체는 굉장히 경험 중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택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태어나기 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쭉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 이야기를 할 때 코메니우스 이야기도 종종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허친슨 저희 앞에서 봤었죠? 예,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보셨으면 제가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확인하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파트에서 평생교육의 모형들,
방법적인 모형들이 보시면 콜브의 경험학습, 매지로우의 관점 전환학습, 아지리스와 쉔의 이중고리 학습 쭉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콜브의 경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지 양식 이야기를 할 때도 논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봅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자, 콜브의 경험학습을 보시게 되면 주의 아시죠? 주의 뭐 할 때 많이 공부하세요? 철학, 과정. 보통 교육 과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고 교육 철학할 때도 이야기가 되는 학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정말 주의도 굉장히 싫어하게 되실, 그죠? 피터스만큼이나 싫은 사람. 그래서 되게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자인데, 저희가 주의하면 떠오르는 교육학적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 주의가 쓴 책 중에 경험과 학습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이 주의의 경험과 반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학습의 순환 모형이 바로 콜브의 경험학습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경험학습의 순환 과정은 구체적 경험, 그 경험에 대한 반성적인 관찰, 그 결과로서의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 이 4단계를 거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순서를 가만히 설명을 해보면요. 돌이켜보게 되면 구체적 경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경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 사이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실제로 해보는 게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이 경험을 했어, 한번 가르쳐 봤어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치는 경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반성적 관찰입니다. 내가 저기 가르칠 때 어떤 부분에서 잘했었지, 어떤 부분에서 좋지 않았었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개념화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랬던 이유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악스 이론에 따라서 봤더니 내가 주의 집중 부분을 잘못 써서 학생들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개념,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만들었죠. 그랬으면 그 이론에서 이론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토대로 다음번에 한번 써먹어 봐요. 그게 능동적 실험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내가 세웠던 이론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서 맞으면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 다음번 경험을 할 때도 그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틀렸으면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교실에 앉아서 책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반성적인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론을 끄집어내고 그 이론을 써먹어 보는 거, 그게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다. 이게 그 콜브의 경험학습. 그래서 이 4단계는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추상적 개념화, 반성적 그 관찰, 구체적 경험, 능동적 실험, 순서가 헷갈리죠.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4가지 원래 순서 자체는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능동적 실험까지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인간의 인지 양식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4단계를 거치기는 거치지만 더 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추상적 개념과는 서로 반대되는 영역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반성적인 관찰, 이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도 반대되는 영역인 것 같아 라고 해서 2x2 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걸 2가지를 섞어서 4가지의 사고 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수렴, 동화, 확산, 적응이에요. 이게 되게 짜증나던데 말이 하나도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어서 외우려고 하면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는 영역이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요 지금 수렴형, 동화형, 적응형, 확산형이라고 해서 이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지각 양식으로 4개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산자, 확산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확산형에 들어가겠죠. 확산형인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성적으로 관찰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보 처리 방식과 정보 지각 방식이 있는데, 지각 방식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고요. 그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발산하는가가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분산자, 확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그 반성적 관찰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을 만들어내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융합자. 융합자는 동화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지각이 경험이 아니라 개념이에요. 즉 이론.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요. 그 다음에 그걸 반성적 관찰 또 생각해요. 이론을 배우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융합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섞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겠죠. 이론 공부해서 생각하고 또 다른 이론 만들어내고 이론 생각해내고 이런 거.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밑에 적응자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적응형에 해당하겠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활동적 경험, 즉 능동적 실험을 통해서 발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해서 얻은 정보를 바로 써먹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바로 그 다음날 써먹어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그 책에서 배운 지식을 바로 써먹는 사람들.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사고의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4가지 단계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4가지 요소들 중에서 2가지씩 더 많이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특성을 인지 양식 자체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이게 4가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베의 경험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험학습, 보통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쓰게 되는 이 경험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4가지 단계를 확인할 때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인지 양식을 확인할 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4가지 인지 양식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도 많아 보이고 이거 외우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건 인지,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4가지 단계.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실험, 능동적 실험까지 이어지게 된 4단계를 기억해두고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그것까지라도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메지로우나 아지리스와 쉔 같은 경우에는 아지리스와 쉔의 이중고리 학습은 콜브의 그 경험학습 그 모형을 한 단계 더 올렸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는데 위 하나를 더 그렸어요. 그래서 밑에는 똑같아요. 밑에 다 4단계는 똑같은데 위에 비판적 반성을 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비판적 반성은 반성적 관찰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과정은 아닌데 이 전체 4가지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콜베의 경험학습 그 모형과 아지리스와 쉔의 이중고리 학습은 평생교육의 학습 모형으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평생교육 외의 장면에서도 씁니다. 일반 학교 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때도 이 2가지는 써요.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을제 자기주도 학습 이야기 또 나오죠. 앞에서 봤던 사항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육 파트는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이 파트는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물어볼 일이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간단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학교 교육은 이거는 하면 앞에서 봤던 사항들이 조금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교육까지 간단히 보고 끝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표정이 되게 그죠? 아까 분명히 평생교육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죠? 보통 저희가 하면 그죠? 이렇게 좀 빨리 끝나더라도 빨리 끝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보강을 하지 않고 시수 안에 다 저희가 끝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자, 학교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순기능보다는 제도적인 학교 교육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학자들을 더 많이 챙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기능 보시면 역기능 라이머, 일리치, 프레이리, 실버맨, 홀트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라이머, 일리치, 프레이리 이 3학자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학교 교육이 인간의 발달,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 원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다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원래 학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냐?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추구해야 하는 곳인데 그걸 실제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머와 일리치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책이 학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사회학 들을 때 사서 봤었나 봐요. 저번에 찾아보고 되게 충격을 열어봤더니 형광펜도 막 칠해져 있고 필기도 되게 읽었더라고요,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그렇죠. 막 십몇 년 지난 책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머랑 일리치는 둘이 되게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보면 그 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학교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이름만 보면 되게 급진적이죠. 학교는 죽었다. 그래서 막 되게 큰일 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본래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뜯어 고쳐야 해요. 학교를 없애는 건 아닌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체적인 모든 교육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라이머, 학교 개혁론입니다. 근데 그 논리는 같아요. 라이머나 일리치나. 보시면 공교육은 국가가 보통 실시하고 있는 공교육은 종교, 정치, 경제적 허위 신화를 통해서 체제 수능적 인간으로 학생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들, 성적 잘 받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들이 많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하는 거. 쌤들도 보통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선생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보통 착한 사람들, 그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헤게모니를 형성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일리치는 그게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극복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학교 없는 사회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탈학교 운동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학교 대신 뭘 합니까? 학습망 나왔었죠, 앞에서. 학교로는 절대로 그런 탈가치적인 그 것들을 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제도 자체가 악인 거예요. 학교를 없애버리고 학습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추구하자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제를 폐지하고 학습망을 통한 학습을 실시를 하자. 그다음에 학력 위주의 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서 그 능력에 따라서 고용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학자는 같이 연구를 했고요. 60년대, 70년대에서 같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서로 다른 책을 쓴 거예요. 해놓고 라이머는 그래도 학교라는 제도는 살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본 거고 일리치는 안 된다. 정말 답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곳에서 계속 근데 책을 읽어보면 관련되는 책들을 읽어보면 라이머, 일리치, 프레일이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같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막 되게 친해요. 서로 막 같이 그 책 서문도 같이 막 써주고 막 그런 사이인데 프레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이 관련된 책들 페다고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교육학 이런 식으로 써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은 은행 저금식 교육이다. 은행 저금식이 의미를 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해방적 교육학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없애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프레일리 같은 경우. 그렇진 않는데 학교 안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내용이 아니라 교과 내용을 볼 때, 공부를 할 때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정교조에서 많이 했었던 의식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실버맨과 홀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라이머, 일리치, 프레일리 요 세 학자 쪽을 많이 물어봅니다. 학교 내 개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파트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는 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를 하는 바가 교육의 질 향상, 질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 추구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6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그 중앙 집권적인 집중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서 지방정부에서 지방교육청에서
그 학교들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제, 교육의 지방자치제를 6차부터 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구 개정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지역 교육청 단위별로 뭔가를 결정하게끔 하는 선택권을 많이 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별 학교별로 단위 학교별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몇 시간 가르칠 것인지를 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화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교들끼리 경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경쟁을 하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다 선택해서 다닐 수가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교육 철학에서 보면 그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 경제 정책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교육의 방향, 변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띠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관련되는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교육 철학 공부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전인 교육은요, 쌤들 그냥 간단히 읽어 오시면 큰 문제 없이 보시게 되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5분 조금 더 넘게 살짝 지금 몇 시지? 5분이네요. 5분 빨리 25분에 끝나게 됐는데요. 이런 날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첫 시간이라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공부하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나고 나서 바로 정리하는 거, 그날 배웠던 거 바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저희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효율을 얻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습 잘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수업 다 하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를 봅니다. 그 예전에는 과제로 써서 오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잘 안 내시더라고요. 잘 안 내셔서 현장에서 써서 받아야 울면서 내세요. 다 못 썼는데 이러면서 되게 집에서 하면 숙제잖아요. 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봐서 제출을 하도록 할 거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공부하셨던 평생교육 파트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고 오세요. 평생교육 쪽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이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다른 사항들을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봐오시면 내일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